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구에서 살 때 제사에 관한 괴담. 어릴 때 살던 동네는 대구 시내 아주 평범한 주택촌이었습니다. 어느 동네나 구멍가게 하나씩은 있죠. 애들 학교 가고 나면 가게 앞 평상에 아줌마들이 모여서 수다 떨고 같이 반찬도 만들고 가게 아줌마는 동네 주민 동향을 빠삭하게 파악하고 몹시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밤 11시쯤 되고 손님도 없어 오늘 장사 접고 자자는 생각에 밖에 나가 셔터를 내리려는데 뒤에서 아줌마, 얘랑 나한테 빵 하나 우유 하나 주세요. 라고 뒤에서 누가 말을 걸었답니다. 아줌마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곱게 넘긴 백발의 비늘을 꽂은 고운 할머니 한 분이 4~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아줌마가 할머니 여기 앉아 천천히 잡수세요. 라고 말을 하고 돈 받을 생각도 않고 빵을 건네었답니다. 건네어받은 빵과 우유를 허겁지겁 먹는 두 사람.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낯선 사람들이었답니다. 웬만한 동네 사람 다 아는 아줌마가 이상해서 할머니, 이 동네에서 처음 보는데 누구 찾아오셨어요? 아들 집 제사 때문에 왔는데 아들이 제사를 너무 일찍 해서 밥도 못 얻어먹고 배가 고파서 이거라도 먹고 가려고요. 그 말에 아줌마는 속으로 음식도 제대로 준비 안 하고 대강 제사를 받나 보네 하며 찌찌거리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잘 먹고 갑니다.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눈 깜빡하는 사이 시야에서 사라졌답니다. 어디 갔어?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게 문을 닫고 들어갔답니다. 다음날 일정 시간이 되자 아줌마들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매일 봐도 늘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던 중 어젯밤 일이 생각난 아줌마가 다른 아줌마들 보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제사 시간 안 지키나 봐. 시간 좀 지켜. 왜요? 뭔 일 있었어요? 어제 가게 문 닫으려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랑 꼬맹이랑 둘이 와서 아들네 집에 제사 지내러 왔는데 아들이 너무 빨리 지내서 밥도 못 얻어먹어서 우리 집에서 빵이랑 우유 먹고 갔어. 할머니랑 애랑 얼마나 허겁지겁 먹던지 돈 받는 것도 깜빡해버렸지 뭐야. 어제 누구 집에서 제사 지내? 제사 지내는데 음식도 안 하나? 라고 묻자 옆에 있던 새댁이 깜짝 놀라며 어제 봤다고 하는 할머니 혹시 백발의 비녀 꽂았어요? 흰머리 곱게 빗어 넘겨서 비녀 꽂았더라. 할머니 곱던데. 라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그 새댁이 덜덜 떨며 어제 그 할머니 우리 시어머니인데 어제 우리 시어머니 제사였어요. 그럼 옆에 있던 애는 누구야? 4~5살 정도 되어 보이던데. 아무개한테 형이 있었나? 그러자 그 새댁이 갑자기 대성통곡에 가깝게 한참을 울고 난 후 대답하기를 아이고, 가는 저쪽 동네 살 때 사고 나서 죽었는데. 형 맞아요. 아이고. 엄마가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하며 거의 졸도 수준으로 울었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이야기, 천도제. 결혼 4년 차인 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작년 4월 어느 날 3일간 같은 꿈을 꾸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밥 먹다 보니 주위엔 아무도 없이 혼자 밥을 먹는 거였다. 다 어디 갔지? 하고 두리번거리다 옆에 앉아있는 두 아이를 보게 되었다. 한 아이는 매우 친숙한 느낌이었고 나머지 한 아이는 무척 낯설게 느껴졌다. 아이들을 보고 내가 한 말이 너희는 누군데 여기서 밥 먹고 있니? 친숙한 느낌의 한 아이가 하는 말. 아빠 왜 그래요? 그 말을 들으니 꿈속이지만 정말 내 아이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나머지 한 아이에게 다시 물었다. 넌 누구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아이. 난 다시 한번 물었다. 넌 누군데 이러고 있니? 부모님 안 계시니? 그러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나는 그 말을 듣고서 집에 가서 밥 달라고 하라면서 아이를 보내려고 했다. 그때 그 아이는 나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면서 말없이 서 있었다. 그 눈이 얼마나 무섭던지. 놀라서 잠에서 깨었고 그 꿈 얘기를 부모님께 하게 되었다. 절실한 불교 신자이신 어머니는 나의 꿈 얘기를 스님에게 하게 되었다. 여기서 3년 전으로 돌아간다. 아내는 아이를 임신했었다.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야 말았고
이의즉 태명이 깍꿍이었던 나의 아이는 7개월째 되는 그때쯤 정밀 검사를 받았고 한쪽에 신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지만 그때는 정말로 크나큰 충격이었고 형편도 넉넉하지 못한 살림의 나중을 생각해서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후 여러 번의 유산이 있었고 아직도 나에게는 아이가 없다. 다시 작년으로 돌아와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에서 떠돈다는 말씀을 하셨다. 정말로 마음이 아팠고 그때의 그 상처가 다시 생겨나는 것 같았다. 스님께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고 스님께선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고 며칠 후 아버지께서 꿈을 꾸셨다. 할아버지께서 나오셔서 아버지를 꾸중하셨다고 한다.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손주를 봐. 택도 없다. 택도 없지. 어디 네가 손주를 본단 말이냐. 하고 호통을 치시더란다. 그 말을 듣고서 난 어떻게든 그 한을 풀어주려고 천도제를 지내기로 했다. 49일의 천도제 중 45일째 되는 날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다시 처음에 그 꿈이었다. 상황도 똑같았다. 낯선 그 아이에게 물었다. 넌 누군데 이러고 있니? 부모님 안 계시니? 아이가 하는 말. 아빠 나 이거만 먹고 갈게. 순간 난 꿈속이었지만 뭉클한 느낌과 함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 아빠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과 함께 난 꿈에서 깨어났다. 그 꿈을 아내에게 말해주었을 때 아내는 크지도 않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나에게 말했다.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우리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함께 울었다. 세 번째 이야기. 늪귀신. 퍽. 여보세요. 괜찮아요. 이봐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미 병원에 데려가기에도 너무 늦었다. 아마 남은 여생은 감옥에서 평생 썩다 죽겠지. 빨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소 10년은 있을 텐데. 이대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 뭔 놈의 몸뚱이가 이렇게 무겁냐. 그날은 천둥 번개가 내려치고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졌다. 차가운 빗방울은 딱딱한 땅껍질을 부수듯이 두들겼고 땅껍질은 이내 가죽을 벗어던지고 진흙으로 탈피하여 질척거렸다. 그리고 그날 천둥 소리와 한 여성의 비명소리가 겹치던 순간이 있었다.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죽였다.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20년을 살아온 나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 봤다는 것은 이 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다. 생김새를 보아하니 아마 도시에서 온 듯하다. 뽀얀 피부에 분홍색 미니스커트라니. 물론 지금은 피 때문에 갈색으로 변한 지 오래다. 마을의 지리는 굉장히 바삭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을 찾아서 시체를 끌고 산으로 갔다. 산에 묻으려던 찰나에 나무를 캐러 온 마을 사람들이 눈에 띄어서 시체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늪에 던져버리고 말았다. 착각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늪이 시체를 삼켜가고 있었을 적에 죽은 여성의 눈과 마주쳤다. 아마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난 서둘러 집으로 도망쳐왔다. 엄마, 엄마, 아무도 없는 건가? 아, 오빠, 있었구나. 그래도 가족을 보니 좀 다행이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바지가 진흙투성이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어서 가서 숙제나 해. 뭐야, 왜 갑자기 시비야? 시비는 내가 먼저 걸었잖아. 동생을 얼른 내쫓고 내 방 미닫이 문을 굳게 걸어 잠근 뒤 방에서 이불을 덮은 채 오들오들 떨었다. 해는 떨어졌지만 비도 계속 떨어졌다. 밤이 되었고 난 모든 것을 잊고 내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째까 째까 째까. 정적 속에서 시계는 나를 계속 깨우는 듯이 소리를 내었다. 양을 세다가도 죽은 여성의 눈이 나타난다. 늪에 파묻었지만 다시 헤쳐서 나오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죽인 게 정말 사람이었나? 어쩌면 귀신 아니었을까? 아니면 환상이라던가. 하기 싫은 생각들이 자꾸만 떠오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머릿속에서 어느새 끔찍한 생각들은 사라지고 지친 몸 때문인지 점점 잠에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그때 엄마. 누군가가 이불 밑에서 내 발을 잡아당겼다. 몰려왔던 잠이 싹 사라지고 이불을 천천히 들어 올려 아래를 내다보았다. 하필이면 제일 싫어하는 영화의 장면과
겹쳐진다는 게 나를 더 궁지로 내몰았다. 다행히 어느 영화처럼 이불 속에서 귀신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이상해진 것 같다.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고 했던가. 아니나 다를까 나는 다시 시체의 근황을 궁금해하며 늦은 새벽이지만 다시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봐야 할 것만 같았다. 옷을 다 입고 우비를 챙기려는 순간 번쩍 한순간 밝아진 번개의 불빛으로 내 방의 미닫이 문밖이 보였다. 분명히 보였다. 한 여성이 서 있는 모습이. 우비까지 다 챙겨 입었다는 것조차 못 느낀 채로 나는 얼른 이불 속으로 들어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다. 방문이 열린다. 이불 틈 사이로 여성의 맨발이 보인다. 진흙이 묻어있다. 분명 늪에 빠뜨린 그 시체가 온 것이다. 투, 투. 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바닥에 진흙을 떨어뜨리며 내게 다가온다. 난 너무 무서워 작은 틈 하나 없이 꽁꽁 이불을 둘러싸맸다. 투. 무언가가 이불 위로 떨어진다. 자는 척을 하는 것도 소용없다는 걸 잘 알았다. 내 몸은 이미 엄청나게 떨리고 있었고 이불을 제대로 잡지도 못할 만큼 손에는 땀이 났다. 툭툭툭 노크라도 하듯이 이불 위로 무언가가 계속 떨어졌다. 분명 진흙이었다. 그 여성이 귀신이 돼서 내게 복수하러 온 게 틀림없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죠. 제발 가주세요. 잘못했어요. 제발 가주세요. 귀신이 이불을 잡아 던졌고 난 비명을 질렀다. 오빠. 뭐야? 너였어? 귀신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귀신? 아니, 분명. 그래. 진우. 동생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니 잠옷을 입은 채로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내가 보았던 그 진흙들은 무엇이었을까? 오빠 우비까지 입고 자는 거야? 제정신이야? 나 나가봐야겠어. 오빠 어디가? 자전거를 타고 천둥번개와 폭우 속으로 시체가 있는 곳까지 전속력으로 페달을 밟았지만 속도가 나지 않았다. 젠장. 왜 이렇게 안 나가는 거야? 어딜 가는 거야? 누군가가 내 뒤에서 작게 속삭였다. 뒤를 돌아보자. 아까 죽인 여자가 얼굴에 피와 진흙이 묻은 채로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체인에 무언가가 걸려 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안 돼. 오지 마. 자전거는 버린 채로 늪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었다. 뒤를 잠깐 돌아보니 그곳엔 그저 쓰러진 자전거뿐이었지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기에 그저 뛰고 또 뛰었다. 늪에 도착하고 아무 두려움 없이 시체를 던졌던 구덩이에 손을 깊게 집어넣었다. 지금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 내가 미친 건지 귀신이 들린 건지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살아서 돌아온 건지 나는 약간의 붉은 빛마저 띠는 시체의 늪 속으로 손을 휘저어 보았지만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었다. 뒤로 늪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기에 제대로 헤쳐보지도 못하고 바로 손을 빼버렸다. 이 늪이 아닌가. 비가 와서 그런지 밤이 돼서 그런지 그곳은 영 익숙지 않은 곳이었고 내 꼴도 말이 아니었지만 무서움을 느끼기보다는 사태의 심각성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제야 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난 주인 늪 구덩이마다 전부 손을 깊게 집어넣어서 한번 크게 휘저어 보았고 시체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늪 속에 손을 짚어넣을 때마다 무서웠지만 내가 본 것이 귀신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안심하고 싶었다. 그때 손에 무언가가 잡혔다. 곧바로 그것을 늪 밖으로 당겼지만 그것은 엄청나게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거움도 내 안의 공포보다 무겁지는 않았기에 난 온 힘을 다해 당겼다. 서서히 늪에서부터 내 손목에 올라오고 내 손에는 검은 머리카락이 감겨 있었다. 분명 내가 늪에 빠뜨린 시체가 틀림없었다. 긴 흙발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이마가 보일 때쯤 팔에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안심이 됐다. 시체가 그곳에 차 있었기에 아무도 내가 한 일을 몰랐기에 내가 본 것은 그저 내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었기에 난 굳이 시체의 얼굴을 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늪에 빠진 시체의 얼굴을 보면 더 충격을 먹을 것 같아 그대로 힘을 서서히 풀었다. 눈썹까지 보였던 여성의 얼굴이 다시 잠기기 시작할 무렵에 난 보았다. 이마에 난 흉터를
내 여동생의 것과 같은 흉터를 말이다. 안 돼. 안 돼. 흉터를 보자마자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파내는 것과 같이 모래를, 아니 진흙을 파냈다. 손에 감긴 머리카락을 절대로 놓지 않고 난 스스럼 없이 두 다리를 늪에 빠뜨린 채 시체를 잡아당겼다. 시체를 잡아 늪 밖으로 밀어낼수록 난 늪 속에 더 깊이 잠식되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서서히 동생에게 난 이마의 흉터, 파인 눈에는 진흙이 가득 찼지만 분명 여동생의 형상이었다. 동생의 코와 동생의 입, 그리고 마침내 동생의 얼굴이 나오고 난 더욱더 필사적으로 동생을 밀어냈다. 마침내 나의 목까지 늪 속에 잠겼고 동생은, 아니 동생의 시체는 늪 밖으로 올려졌다. 여기서 뭐해? 동생의 시체가 고개를 돌리고 내게 말을 걸었다. 눈알은 없고 그 속에는 진흙으로 찬 채로, 입에도 진흙이, 코에도 진흙이 가득 차 있던 채로. 그때 알았다. 내게 동생이 없었다는 것을. 너도 귀신 알아? 물귀신 아니야? 아냐, 늪귀신이야. 늪귀신은 또 뭐야? 늪에서 빠져 죽은 귀신이야. 아니, 시체가 늪에 빠진 거고 죽은 건 정확히 몰라. 시체가 늪에 빠지다니. 누군가가 죽이고 시체를 늪에 버렸대. 늪을 파헤쳐 볼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 죽인 사람은 평생 안 잡히는 거야? 아니, 늪귀신을 만든 사람은 본인도 그 늪에 빠져 죽는데. 네 번째 이야기, 저주받은 다리. 약 반년 전 늦겨울에 겪은 일인데 정말 그때 당시에는 너무 무서웠던 일입니다. 워낙 귀신 같은 거 잘 안 믿는데 겪은 거 잘 생각해보면 귀신씨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암튼 회사 근처에 외삼촌 댁이 있으신데 어머님께서 전화하셔서는 아들 퇴근하면서 외삼촌 댁에 들려서 물건 좀 받아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이 부업으로 외삼촌 댁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거든요. 퇴근하고 마누라에게 전화해서 좀 늦는다고 말하고 외삼촌 댁에 들렸는데 외삼촌께서 엄마 갖다 줄 물건이 지금 없어서 공장에 물건 가지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도 몇 번 갔던 공장이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럴게요 하고는 외삼촌 차 뒤를 제 차를 운전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때가 한 7시쯤 됐던 것 같은데요. 그날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어둡고 길이 매우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외숙모께서 갈 때 조심히 운전하고 외삼촌 차 잘 따라가라. 길에 눈이 쌓여서 논두렁이 잘 안 보여서 빠질 수도 있어라고 하셨지요. 그렇게 외삼촌을 따라가고 있는데 큰 대로변을 지나 마을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기름 게이지를 보니 기름이 없는 걸 보고 아차 싶었죠. 그래서 외삼촌께 공장 위치 알고 있으니까 먼저 가세요. 보험 불러서 기름 좀 넣고 금방 따라갈게요 라고 말한 뒤 외삼촌 보내고 나서 차에서 전화하는데 이상하게 전화가 먹통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이폰 사용하는데 탈옥해서 한참 이것저것 해놔서 간혹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재부팅했는데 계속 먹통이었어요. 그렇게 강제 재부팅을 5회 정도 하다 보니 전화가 켜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호가 안 잡히더라고요. 통화권 이탈 표시만 나오고요. 여기가 산속이라 그런가 싶어 눈을 맞으면서 한참 걸어가다 보니 민가가 보이고 그쯤 되니 전화가 잘 터지더라고요. 희한한 게 안테나가 하나씩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삼거리를 기준으로 제가 오던 길은 통화권 이탈. 삼거리 지나 민가 앞은 안테나가 빵빵. 이게 뭔가 하고 의심하기는 했지만 눈도 오고 춥고 빨리 3초를 따라가야 됐기에 보험회사를 부르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보험회사 전화 통화 후차로 다시 돌아와 보니 여전히 전화는 통화권 이탈. 한 10분, 20분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집에서 치킨을 시켰는지 치킨 배달차가 제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어라? 전화 안 터지는데? 하고 봤더니 안테나 수신 표시가 빵빵하게 돼 있고 이번엔 전화가 잘 터지더라고요. 집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 마누라님 전화. 왜 이리 통화가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초지종 설명 후에 통화를 끊고 차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보험이 안 와서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보니 전화는 다시 통화권 이탈. 다시 또 안 되대.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한참을 다시 걸어가서 민가 앞에서 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
담당 기사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전화해보니 담당 기사님이 고객님 그 근처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고객님 차량이 안 보여서 전화 드렸는데 계속 전화가 안 돼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짜증도 나긴 했지만 우선 추우니까 땡땡 거리 앞에 있어요. 차에서 전화가 안 되니까 여기 앞에 가로등 있는데 기다릴게요 하고 길에서 기다리는데 한참 후에 보험 기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기사님 차를 타고 제 차로 가서 보니 여전히 전화는 잘 터지고요. 뭐야 계속 전화 안 되는데 희한하게 누구만 있으면 전화가 잘 되네. 내가 저주받은 몸뚱인가라고 혼잣말을 한 뒤에 보험 기사님이 5리터 기름 사 오셨다며 차에 기름을 넣어주시는데 기사님께서 어라? 기름 아예 앵꼬는 아니네요. 소리가 기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더니 기름주 후에 시동을 걸어보니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너무 추워 차에서 몸 좀 녹이면서 기사님 레카 차량이 가는 걸 보고 있는데 그 레카 차량이 아까 그 삼거리를 지나 좌회전하자마자 갑자기 차량이 푸득푸득거리더니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다시 왜 이러지? 하고 계속 시동을 거는데 결국 배터리 방전까지 돼서 아예 먹통이 되었어요. 결국 다시 보험 신청하려고 전화를 보니 여전히 수신이탈. 다시 아까 그 삼거리까지 가서 기사님께 휴대전화로 전화드려서 시동이 다시 꺼졌다고 말했더니 다시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기사님도 시동을 걸다가 안 걸려서 레카의 차를 걸고 시내 카센터로 가기로 했습니다. 레카에 질질 끌려가다가 시내에 도착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동을 걸어보니 이게 웬일. 단 한 번에 시동이 걸리고 주유 게이지는 미세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기사님께서 이상하다고. 분명 방전돼서 시동도 안 걸리고 배터리 점프해서 시동 걸어도 시동이 안 걸리더니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암튼 미심쩍긴 하지만 뭔가 기분 나빠 레카에서 차를 내린 후 부모님과 외삼촌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렸더니 외숙모께서 그냥 아무 말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서 자거라. 그리고 오늘 되도록 운전하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바로 자거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있은 다음날 외숙모께서 전화해서는 너 혹시 어제 어디 삼거리 지나 시동 안 걸렸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거기 혹시 다리 못 봤니? 네 못 봤는데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오래전에 거기에서 버스가 한 대 떨어져서 높지 않은 다리인데도 사람이 많이 다치고 죽었어. 그 이후에 이상하게 거기에서 자잘한 사고가 많이 나. 앞으로는 그쪽으로 절대 다니지 말아라. 왠지 불안해. 네 알겠어요. 쉬세요. 하고 통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다리를 못 봤거든요. 며칠 후 퇴근 후 밤에 가기는 무섭고 해서 회사 점심시간에 낮에 그곳에 다시 가봤는데 제가 차를 세워뒀던 곳이 다리 위였더라고요. 그렇게 높지 않은 다리이고 마을 다리다 보니 다리 옆에 난간 같은 게 없는 그냥 시멘트 다리였어요. 그 위에 차를 세워놨으면서 거기를 몇 번이나 나와서 돌아다녔는데 왜 전 거기가 다리라고 생각을 못했는지 지금도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네요. 거기다 계속 전화가 안 되다가 누가 지나가기만 하면 잠깐 동안 전화가 터지고 전화가 안 되다가 삼거리만 벗어나면 전화가 터지는 것 하며 보험기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 저를 못 보고 지나가셨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거기가 시골 외진 곳이라 길이 하나밖에 없고 주변은 전부 다 논이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동이 잘 걸렸다 기사님이 삼거리 벗어나자마자 시동이 꺼지고 그 이후에 기사님이 계속 걸다가 포기하고 시내로 가자마자 시동이 아무 이상 없이 걸리고 암튼 그날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소름이 돋고 무섭습니다. 5번째 이야기 뺑뺑이 귀신. 제가 사는 곳은 창녕 남지라는 읍 동네입니다. 읍 근처에 낙동강이 있습니다. 동네 주변에 물가가 많다 보니 귀신에 홀리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으며 저와 제 어머니도 경험자죠. 제가 겪은 이야기와 들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때는 제가 막 남지에 이사를 와서 동네 구경에 재미 들렸던 6살 때입니다. 저희 친할머니께서 남지가 고향이라 자주 제 손을 잡고 동네를 돌며 이웃과 인사도 하고 놀러도 가고 그랬습니다. 특히 그 시절엔 논밭에 가면 청개구리가 흔히 잡혀서 재미로 개구리잡이를 가기도 했죠. 그날따라 소나기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개구리 우는 소리에
그새를 못 참고 할머니를 깨우며 개구리 잡으러 가자고 떼를 썼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오늘은 비가 많이 오니까 나가면 안 된다 하시고는 다시 주무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우산을 쓰고 몰래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개구리 잡을 생각에 들떠 논밭으로 향하는 중에 어떤 누나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때 저를 어떻게 불렀는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대로 써보자면 동자야 동자야 누이 손잡고 집에 가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김새는 단발머리에 허름한 흰옷을 입고 있었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길에 엎어져 있다 해야 하나 앉아있다고 해야 하나 여하튼 올곧게 서 있지 않던 그 누나는 저를 자꾸 자기 있는 쪽으로 오라손짓했고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할머니의 부르릉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렸고 정신을 차려보니 연꽃밭 있죠. 그 늪이 깊었는데 제가 거의 가슴이 잠길 정도로 들어가 있던 겁니다. 버선발로 뛰어나오신 할머니께서 저를 끄집어내시고는 개구리 때문에 거기까지 기어들어갔냐고 꾸짖으셨고 저는 너무 놀래서 오줌 지리면서 울기만 했죠. 그렇게 집에 돌아와 씻고 아랫목에 몸을 녹이며 진정이 될 때쯤 할머니께서 초코파이를 건네시며 다시 한번 저에게 연꽃밭에 들어간 이유를 물으셨고 저는 그날 봤던 누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곤 할머니께서 두 눈이 둥그레지시곤 얼른 소금을 제 어깨에 뿌려 털고 문 앞에다가도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행동에 또 겁이 나서 울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랑 어머니께 이야기를 들려주니 아버지께서 그게 뺑뺑이 귀신이라고 네 귀신한테 홀린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본 귀신이고 그 뒤로도 뺑뺑이 귀신에 홀린 사람들 이야기를 가끔 듣곤 합니다.